안녕하세요. 달세뉴 필름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한국사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금 제일 먼저 보고 있는 사진은 고려 왕궁터예요. 이거 무슨 색으로 해야 돼? 고려 왕궁터고, 자, 그럼 고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고려는 기본적으로 왕건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고려는 왕건이 만들었고, 수도가 어디냐면 개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가깝지만 지금 북한 지역입니다. 북한 지역이고, 개성시,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로 들어가요. 경기도로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고, 넘어가 보면은, 자, 이제 고려 건국의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시간으로 따졌을 때 먼저인 거는 후백제 건국이 제일 먼저죠. 900년에 후백제. 일단 신라는 만들어져 있었고 지방의 통치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 일어난 이 지방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호족이라고 부르죠. 호족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견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호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후백제를 이제 전주에서 건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후고려를 궁예가 이제 건국을 하죠. 후고려를 그 궁예 알잖아요. 그죠?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내가 짐이 관심법으로 다 보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궁예가 너무 폭정을 일삼았다고 기록에는 나와 있죠. 뭐 사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궁예를 따르던 부하였던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이제 고려를 건국을 하게 되죠. 맨 처음에 견훤도 뭐 이렇게 세력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견훤이 아들한테 쫓겨나죠. 아들한테 쫓겨나고 나서 이제 견훤이 어때요? 고려로 들어가죠. 견훤이 이제 왕건한테 갑니다. 왕건한테 가서 자기 자식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좀 안타깝죠, 그렇죠? 견훤이 자기 자식 죽여달라고 왕건한테 찾아가서 결국 후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라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신라는 전쟁을 하지 않고 스스로 와서 항복을 합니다. 스스로 와서 항복을 해서 신라도 병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려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뭐 평양에 있는 뭐라고 하냐면 태조 왕건의 동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군요. 근데 왠지 옷을 안 입은 것 같지? 근데 그 태조라고 하는 건 처음 그 나라를 건설한 사람을 우리가 태조라고 하죠. 그래서 태조 왕건, 뭐 태조 이성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왕건 같은 경우에는 호족을 통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 호족들과 다 결혼을 하죠. 그래서 부인이 뭐 29명이었대나 뭐랬대나. 근데 이런 통치는 이제 왕건일 때는 도움이 됐지만, 왕건이 죽고 나서 이제 약간 대환장 파티 느낌이 되죠. 그쵸? 뭐 이 왕관으로 봤을 때 뭐 태조 왕건이 황제를 지칭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교과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어떤 지도예요? 이 지도는 우리가 거란과의 전쟁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몽골의 전쟁 이전에 이제 거란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고려는 크게, 물론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거란과의 전쟁을 한번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 몽골과의 전쟁을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거란과의 전쟁은 크게 3차 침입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교과서에 주로 나오는 건 1차하고 3차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1차는 어떤 거예요? 검정색이니까 이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거란의 1차 침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건 뭐냐면 서희. 그죠? 서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죠. 서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손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소손영. 그러니까 서희대 소손영이었다. 그리고
별다른 군사적 마찰 없이 강동 6주를 획득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또 2차 때는 뭐 개경도 점령당했다고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 실제로 그림에서 지도에서 보면은 2차 침입 때 개경까지 찾아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3차 침입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는 3차 침입 때는 누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강감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강감찬 장군에 대해서 알고 있고, 마지막 이제 강감찬의 전투가 어떤 거예요? 귀주대첩이죠. 귀주대첩 강감찬 서희 거란족. 그래서 선생님 옛날에 어렸을 때는 서희가 거란족인 줄 알았어요. 귀주대첩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거란과의 전쟁을, 근데 이제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서 1차 침입 때 서희다, 3차 침입 때 강감찬이었다, 그리고 강동 6주가 큰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거란에서 쳐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네 왜 우리랑 사이 친하게 안 지내고 여진하고 지내려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란 이제 서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거란이랑 사이좋게 지내려고 해도 여기가 원래 이제 거란 땅이었단 말이야. 너네랑 연결할 수 있는 직접 땅이 없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강동 6주를 주면 거란하고도 사이좋게 지낼게, 이렇게 프리스타일 랩을 뱉어댄 거죠. 하지만 강동 6주를 주고 나서도 거란하고 사이좋게는 지내지 않아요. 그래서 거란이 화가 나서 계속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 거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송나라가 있는데, 이제 송나라하고 여진 사이에 이제 거란이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고려가 이제 송나라랑 베스트 프렌드로 지내면 거란이 자리가 비게 되면 이제 거란을 침략할까봐 항상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여기는 이 그림 뭐예요? 이 그림은 이제 귀주대첩에 대한 그림이라고 나옵니다. 귀주대첩. 아이고야. 귀주대첩은 거란과의 3차 침입, 그리고 강감찬 장군이다 얘기를 알 수가 있죠. 뭐 실제로 병력 차이도 엄청 났어요. 강감찬이 데리고 있었던 그 고려의 병력이 훨씬 컸는데, 그때 선생님 예전에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병력이 많으면 진짜 그냥 쉽게 이기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병력 운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이 많은 군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병력이 많다고 해서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몽골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몽골도 이제 나중에 전쟁에서 들어옵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여기 뭐 1000년, 뭐 993년 이렇게 나오는데 한 200년 뒤에 정도 찾아오죠. 여기 보면 이제 뭐 1232년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몽골은 뭐 이게 역사학자들마다 얘기가 좀 많이 다른데, 선생님 뭐 7차 침입까지 있었다, 9차 침입까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고, 이때 당시에 이제 무신정변이 있고 나서 무단정치 정중부 있잖아요. 그렇죠? 무단정치 정중부. 정중부 후임의 세력들이 이제 최씨성을 가졌는데, 이제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몽골이 쳐들어오고 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제 강화도로 도망갑니다. 강화도는 이제 바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몽골은 그때 징기즈칸이었잖아요. 칭기즈칸인가. 이게 기마 민족이었기 때문에 바다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강화도에 들어가서 싸우게 되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뭐 강화도로 도망을 가고 대장경 판을 만들고 뭐 이러저런 일이 있었는데, 뭐 결국 그 몽골에게 거의 항복을 하죠. 몽골에 항복을 하지만 마지막까지 뭐 삼별초가 포기하지 않고 제주까지 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처인성 전승 기념비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처인성이란 곳에서 승리를 했던 그 승려 이름 기억나나요? 선생님 뭐 김윤후였나? 김윤후?
김윤후라고 하는 장군들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뭐 살리타를 죽였다나 뭐래나 뭐 아무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강화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정보 중에 처음에 이제 몽골 침입 때 임시수도였다. 그죠? 이거 알고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1866년에 프랑스군과 전쟁을 하죠. 병인양이 오고. 그리고 1871년에 미국과 전쟁을 하죠. 신미양요. 이럴 때, 그리고 다 이제 강화도가 왜냐하면 한강으로 들어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1876년에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은 일본이랑 한 거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런 것들. 강화도가 역사에 등장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죠. 이런 것들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은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에요. 그죠? 이분은 자기 돈을 들여서 해외에 반출될 만한 문화재를 본인이 스스로 구매를 하셔서 지금 이제 간송미술관이라고 있어요. 간송미술관이라고 있고 진짜 거의 국보급 문화재들을 굉장히 많이 소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나라의 뭔가 보물 같으신 분이죠. 그쵸? 꼭 여기 보면은 이제 교과서에도 보면 나오는데 이런 것들 운항무늬 매병이라고 그랬죠. 운항무늬라는 건 학하고 구름하고 있는 운항무늬 매병 같은 경우에 이건 이제 상감 기법으로 만들었죠. 상감 기법이라는 건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를 파내는 거야. 여기를 파내서 다른 색깔 흙을 집어넣고 유약을 발라서 굽는 기법을 우리가 상감 기법이라고 했죠. 이런 방법으로 만든 청자를 우리가 상감 청자라고 한다. 얘기를 했었죠. 만들기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귀족들의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과서엔 다양한 청자들이 나오는데 선생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엔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선생님은 아는 글자가 불자라는 글자를 그러니까 이건 불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팔만대장경이에요. 팔만대장경으로 찍은 책이죠.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의 힘으로, 그러니까 불교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친다, 뭐 이런 의미에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장경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건 절대 아니에요. 뭐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대장경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불교의 힘으로 몽골을 좀 물리쳐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면 합천 해인사에 있죠. 합천 해인사에 있고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그리고 와 이게 진짜네요. 그쵸? 이게 장경판이겠죠. 그쵸? 이게 대장경판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장경판전이라고 해요. 이제 합천 해인사에 있는데 장경판을 모셔놓은 곳이라고 해서 이제 건물 이름이 장경판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00년 정도 지났는데도 여전히 깔끔하게 보존이 되고 있는 걸로 봐서 만들 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사람이라면 특히 청주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글자죠. 이건 직지입니다. 풀네임은 직지심체요절이고요. 직지심체요절이고 청주의 흥덕사라는 절에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흥덕사라는 절은 지금은 없고요. 그쪽에 가면은 직지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술의 전당 근처. 네. 얘는 이제 딱 한마디 하면 돼요. 뭐 어떤 거냐면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무를 깎아서 책을 찍었는데 금속으로 만든 활자본 독일의 구텐베르크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것보다 뭐 200년 정도가 빠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이거 직지심체 요절 이 직지는 프랑스에 현재 가 있어요. 뭐 돈 주고 사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프랑스에
지금 뭐 국립박물관인가 왕립박물관인가 거기에 지금 넘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없어요. 네, 안타깝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조선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씩 할까요? 그냥 이거 너무 많으니까 조선시대는 또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음 강의 뭐 찍어보도록 하죠. 이 선생님 어제 퇴근 무렵에 영하 11도더라고. 엄청 추웠는데 여러분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세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